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토머스 하디의 테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4. 안개가 자욱하게 덮인 어느 8월의 새벽녘이었다. 밤사이 짙어진 안개는 막 떠오르고 있는 태양의 따뜻한 햇살을 받아 골짜기와 숲속으로 스며들어가고 있었다. 안개 속에서 떠오르는 태양은 마치 미묘한 표정을 지닌 사람의 형상처럼 보여 장엄한 느낌마저 줄 정도였다. 이 순간의 태양의 표정은 사방에 인기척 하나 없는 엄숙함 때문에 옛날의 태양 숭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일러주는 듯 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확실한 종교임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이 불빛이 뿜어내는 물체는 금발머리에다 자비롭고 인자한 빛나는 눈매를 가진 하느님 같은 존재로 청춘의 왕성한 혈기로 지상을 굽어보고 있었다. 드디어 안개가 완전히 걷히고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오르자 농가의 덧문 틈 사이로 스며든 햇살은 농가의 찬장이며 옷장이며 그 밖에 세간 위에 빨갛게 단 부젓가락 같은 무늬를 만들어 아직도 잠자고 있는 농사꾼들을 깨우기 시작했다. 이날 아침 붉게 빛나던 것 가운데서 가장 빛났던 것은 말로트 마을 바로 옆에 있는 황금빛 밀밭 한 모퉁이에 세워진 2개의 받침목이었다. 페인트를 칠한 폭이 넓은 그 받침대는 그 밑에 다른 2개의 받침대와 함께 오늘 추수할 때 쓰려고 간밤에 갖다 놓은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 받침대로 십자가 모양의 추수 기계를 만들었고 거기에 칠해진 페인트가 햇빛을 받아 강렬한 색채로 빛나고 있었다. 밭은 벌써 열려 있었다. 다시 말하면 맨 먼저 말과 기계를 들여보내기 위해서 밭 변두리 일대의 밀을 손으로 베어서 폭이 3 내지 4피트가량 되는 길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밀밭 동편의 울타리 그림자가 서편 울타리 한복판에 비쳤을 때 한 무리의 남자 일꾼과 다른 한 무리의 여자 일꾼들이 오솔길을 내려왔다. 그들의 머리에는 햇빛이 비쳤으나 발밑은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았다. 그들은 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밭 양쪽에 있는 2개의 돌기둥 사이로 사라졌다. 잠시 후 귀뚜라미가 짝을 부르는 것 같은 소리를 내며 3마리 말이 끄는 추수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기계를 끄는 말 위에는 한 사람이 앉아 마부 노릇을 했고 기계 위의 자리에는 이를 돕는 사람이 타고 있었다. 수확기의 팔이 서서히 회전하면서 말과 기계가 밭의 한쪽 변두리를 따라 언덕을 내려가 아주 보이지 않다가 잠시 후에 다른 쪽 변두리를 따라 같은 속도로 올라왔다. 맨 앞에 선 말의 양미간에서 번쩍이는 노쇠별이 먼저 그루터기 위로 나타나더니 뒤미쳐 눈부신 팔과 기계의 몸체가 보였다. 밭을 둘러싼 비좁은 그루터기 길은 기계가 한 차례씩 돌 때마다 점점 넓어지고 낮이 가까워지면서 아직 거두어들이지 않은 밀밭의 면적은 차차 줄어들었다. 집토끼와 들토끼와 뱀과 생쥐들은 안전한 성 안에라도 숨으려는 듯이 밭속으로 자꾸만 도망쳐 갔으나 자신들의 피난처가 임시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고 나중에는 어찌 될 신세인지도 모르는 모양이었다. 오후가 되어 그 피난처는 점점 더 형편없이 좁아져 동족이고 적이고 할 것 없이 한데 엉키고 나중에는 나머지 몇 야드밖에 안 되는 밀밭도 사정없이 수확기의 이빨에 넘어갔으며 짐승들은 추수하는 일꾼들의 막대기며 돌에 맞아
모조리 죽어버렸다. 밀 베는 기계는 뒤에 꼭 한 단으로 묶을 만큼의 밀단을 수북이 남겨놓고 가는 것이었다. 뒤에서는 단을 묶는 솜씨 빠른 일꾼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쁘게 손을 움직였다. 주로 여인네들이었지만 사라사 셔츠를 입은 사내들도 섞여 있었다. 그들은 가죽 허리띠로 허리를 졸라매어 뒤에 붙은 2개의 단추는 쓸모가 없었지만 그들이 움직일 적마다 햇빛에 번쩍여 흡사 가느다란 허리에 붙은 2 눈동자가 번뜩이는 듯했다. 밀단을 묶는 여자들은 평상시와는 다른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다. 밭으로 나온 남자들이 한낱 밭에서 일하는 인간일 뿐인데 비해 여자들은 밭의 일부분이 되어 자연의 전기를 온통 빨아들인 듯 신선해 보였기 때문이다. 여자들은 햇빛을 가리기 위해 펄럭이는 커다란 헝겊을 단 무명 모자를 쓰고 그루터기에 손을 베이지 않도록 장갑을 끼고 있었다. 그 중에는 연분홍의 짧은 재킷을 입은 처녀도 있고 크림 빛깔의 소매통이 좁은 겉옷을 입은 처녀도 있고 밀을 베는 기계의 팔처럼 빨간 치마를 입은 처녀도 있었다. 또 갈색의 두꺼운 옷을 입은 나이 많은 처녀도 있었는데 이런 옷은 옛날부터 밭일하는 여자들이 즐겨 입는 것으로 젊은 아가씨들은 잘 입지 않았다. 이날 아침 사람들의 시선은 유난히 날씬한 몸매와 아름다운 용모를 지닌 연분홍 무명 재킷의 아가씨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모자를 눈썹까지 푹 눌렀었기 때문에 밀단을 묶을 때도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차양 밑으로 흩어진 갈색 머리카락만 보아도 대강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다른 여자들이 사방을 두리번거릴 때도 그녀 혼자만 주위에 상관없이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한층 더 남의 시선을 끌었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기계처럼 단조롭고 규칙적으로 밀단을 묶어나갔다. 산들바람이 가끔 치마 끝을 펄럭일 때면 그녀는 손으로 살짝 치맛자락을 눌러주곤 했다. 누런 가죽 장갑과 겉옷 사이로 드러난 팔에는 그루터기에 긁힌 상처에 피가 맺혀 있었다. 그녀는 가끔 허리를 펴고 일어나 바람에 나풀거리는 앞치마를 바로 여미고 모자를 고쳐 쓰기도 했다. 그럴 때면 무슨 말 못할 억울한 사연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길게 따은 머리와 크고 까만 눈동자를 가진 그녀의 예쁜 얼굴이 보였다. 그녀의 파리한 뺨과 고르게 난 이빨 그리고 붉은 입술은 시골 처녀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테스 더버빌 또는 테스 더베이필드라고 불렸다. 그녀는 어딘가 달라진 듯 하면서도 예전과 같고 예전과 같은 듯 하면서도 어딘가 달라 보였다. 그것은 어쩌면 고향에 살면서 타향에서 온 나그네처럼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지내온 그녀의 생활 태도 때문인지도 몰랐다. 마침 추수기여서 집에서 하는 일보다 바깥에서 하는 일이 더 많고 수입도 좋았으므로 오랫동안 집안에 틀어박혀 있던 그녀도 밭에 나와 일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다른 여자들도 테스와 마찬가지로 일을 했다. 한 단씩 묶은 밀단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들은 이 지방의 풍습대로 10단이나 12단씩 무더기를 지어놓곤 했다. 그 일은 아침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다시 계속되었다. 11시쯤 되었을 때 테스는 언덕 쪽으로 힐끔힐끔 눈길을 주었다. 정각 11시가 되자 6살에서 14살쯤 된 한 패의 아이들이 그루터기만 남은 언덕 위로 나타났다. 테스의 얼굴이 잠시 붉어졌지만 상관없이 일을 계속했다. 나타난 아이들 중에서 제일 커 보이는 계집아이가 어깨에 두른 쇼를 땅바닥에 질질 끌면서 인형 같은 것을 껴안고 왔는데 자세히 보니 인형이 아니라 긴 옷을 입은 갓난아기였다.
다른 아이는 점심을 들고 왔다. 추수꾼들은 일손을 멈추고 쌓아놓은 밀단에 기대어 앉아 점심을 먹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서로 술잔을 주고받기도 했다. 테스 더베이필드는 맨 나중에 일손을 멈추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밀단을 쌓아놓은 구석진 곳으로 가 앉았다. 그녀가 편하게 자리를 잡고 앉자 토끼 가죽 모자를 쓰고 허리춤에 손수건을 꽂은 남자가 낯가리 너머로 술잔을 권했으나 사양했다. 테스는 점심을 펼쳐놓고 동생을 불러 아기를 받았다. 동생은 귀찮은 아기에서 잠시 해방된 것이 기쁜 듯 저쪽 낯가리로 뛰어가 다른 아이들과 놀았다. 테스는 무언가를 꺼리는 듯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단추를 끄르고 아기에게 젖을 먹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얼굴을 붉혔다. 가까이 있던 남자들은 겸연쩍은 듯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떤 남자는 담배를 피우고 또 어떤 남자는 빈 술병을 아쉬운 듯 기울였다. 테스 이외의 여자들은 하나같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기도 했다. 테스는 아기가 배불리 먹고 나자 아기를 무릎 위에 고추 세우고 먼 곳에 눈을 둔 채 아무런 표정 없이 아기를 어르다가 갑자기 격렬한 입맞춤을 했다. 사랑과 미움이 복잡하게 얽혀진 어린 엄마의 입맞춤에 놀란 듯 아기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를 미워하는 체하고 아이와 함께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역시 자식은 귀여운 모양이지. 빨간 치마를 입은 여자의 말에 노란 옷을 입은 여자가 대꾸했다. 다시는 그런 말은 하지 않을 거야. 참 알 수 없는 일이야. 막상 당하고 나면 하는 수 없이 익숙해지니 말이야. 웬만큼 치근거려서 저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작년에 체이스 숲에서 한밤중에 흐느껴 우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대. 그럴 때 동네 사람이라도 그곳을 지나갔더라면 그 녀석을 가만 놔두지 않았을 텐데. 글쎄, 속사정이야 잘 모르지만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테스가 그런 변을 당하다니. 하긴 예쁘니까 그런 거겠지. 꽃송이 같은 입과 크고 순한 눈을 가진 테스가 아기를 안고 앉아있는 기막힌 모습을 본다면 설사 그녀의 적이라 할지라도 그녀에게 동정을 했을 것이다. 검지도 푸르지도 그렇다고 잿빛이나 자줏빛도 아닌 이를테면 그러한 갖가지 빛깔과 또한 그 밖에 무수히 많은 빛깔이 어우러진 듯한 테스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 감추어진 또 다른 빛깔, 즉 그림자 뒤에 또 그림자가 있듯이 한 빛깔 너머로 또 다른 빛깔이 어린 그런 빛깔을 만나게 될 것이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얼마간의 경솔한 성품만 없었더라도 테스는 거의 모든 여인의 본보기가 되었을 것이다. 사실 테스가 여러 달 만에 처음으로 밭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갑자기 떠오른 한 가지 생각 때문이었다. 그것은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살기 위해 새 출발을 해야겠다는 지극히 평범한 생각이었다. 몇 달 동안의 후회와 괴로움 끝에 비로소 그런 생각이 떠올라 그녀의 괴로운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었던 것이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세월이 흐르면 아물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깨달았던 것이다. 그녀는 또한 그토록 두려워하던 이웃들의 시선도 실상은 무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타인과는 상관없는 존재였다. 주위 사람들에게 그녀는 한낱 흘러가는 화제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녀가 밤낮으로 회한 속에서 고통스러워 하더라도 사람들은 저 애는 사서 고생을 한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리라. 그녀가 모든 걸 잊고 태양과 꽃과 갓난아이에게서
삶의 기쁨을 찾으려 한다면 그들은 저 애는 용케도 잘 참는다고 가볍게 말하리라. 만일 그녀가 무인도에서 혼자 살았다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비참하게 여겼을지도 모르지만 별로 슬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일 그녀가 자신의 인생이 아버지 없는 아이를 키우는 것만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해도 그녀는 그 사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삶의 즐거움을 찾았으리라. 그녀의 불행은 사회적 고정관념에서 오는 것이지 천성적인 성격에서 온 것은 아니었다. 어쨌든 그런 마음의 변화로 테스는 밭일을 하러 나올 수 있었고 일을 하면서도 침착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어린애를 품에 안았을 때도 사람들의 얼굴을 초연하게 쳐다볼 수 있었던 것이다. 추수꾼들은 밀 낯가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는 담뱃불을 껐다. 그들은 마구를 풀어 사료를 먹였던 말을 다시 기계에 메고 일할 준비를 했다. 테스는 서둘러 점심을 마치고 동생을 불러 아기를 데려가게 한 다음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장갑을 꼈다. 밭에서 하는 일은 저녁 무렵까지 계속되었다. 테스는 다른 추수꾼들과 함께 어두워질 때까지 일을 했다. 일이 끝나자 그들은 동쪽 지평선에 떠오른 둥근 달을 벗삼아 큰 집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테스의 여자친구들은 숲속으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하고 돌아온 처녀를 비웃는 내용의 민요를 다른 노래와 뒤섞어 부르긴 했지만 테스의 처지를 위로도 하고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뻐하기도 했다. 인생은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는 법이어서 그 사건은 한때 마을의 경종이 되긴 했지만 그로 인해 테스는 사람들의 동정과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친구들의 다정한 마음씨와 쾌활한 제잘거림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잊고 예전의 명랑함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도덕적인 슬픔에서 겨우 벗어나려 할 무렵 사회적인 법칙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슬픔이 엄마로서의 테스에게 밀어닥쳤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기가 낮부터 갑자기 앓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테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기의 체질이 워낙 허약해서 병이 날까봐 항상 불안했었는데 막상 당하고 보니 충격이 컸다. 아기는 테스에게 죄의 대가처럼 여겨졌으나 그녀는 가능하면 아이가 오래 세상에 살아주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그녀는 엄마로서의 불길한 예감으로 그 조그만 육체의 죄인이 해방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아기를 잃는다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 어린 영혼이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다. 테스는 자기가 저지른 죄의 대가로 화형이라도 당해야 한다면 당할 수밖에 없으며 피할 수 없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많은 마을 처녀들과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성경에 밝았고 아홀라와 아홀리바, 불의를 저지른 자매, 에제키엘서 제23장의 전기도 읽어서 그 이야기가 말해주는 결론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일은 아기와 연관되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정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테스는 자기의 귀여운 아기가 지금 죽음 직전에 처해 있어도 그의 영혼을 구제할 길이 없어 안타까웠다. 식구들이 잠자리에 들 시간이라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그녀는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가 목사를 불러오겠다고 했다. 마침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롤리버 주막의 모임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한마디로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술에 취한 터라 유서 깊은 가문에 대한 생각이 어느 때보다 강렬했고 테스가 가문에 먹칠을 했다는 사실이 유난히 못마땅했던 것이다. 아버지는 수치스러운 집안 사정을 숨겨야 할 때이므로
목사를 불러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하고 문을 잠근 다음 열쇠를 가져가 버렸다. 온 식구가 잠자리에 들었고 테스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자리에 들었으나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한밤중이 되자 아기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다. 아기는 고요히 별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 위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벽시계가 둔탁한 소리로 새벽 1시를 알렸다.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불길한 예감이 무서운 환영으로 그녀의 눈앞에 다가왔다. 세례를 안 받았다는 것과 사생아라는 두 가지 죄목으로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아기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그리고 마왕이 빵을 구울 때 화덕에서 쓰는 세 갈래 갈퀴 같은 것으로 아기를 던져버리는 상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뿐 아니라 그러한 상상 위에 기독교의 나라에서 젊은이들에게 교훈으로 가르치는 갖가지 끔찍한 고문 장면이 잇따라 떠올랐다. 모두들 깊은 잠속에 빠져있는 고요한 집안에서 이처럼 끔찍스런 장면이 테스의 상상력을 얼마나 극심하게 자극했던지 그녀의 잠옷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심한 심장의 고동으로 누워있는 침대가 흔들릴 정도였다. 아기의 숨결이 점점 가빠짐에 따라 테스의 긴장도 팽팽해졌다. 불안을 감추기 위해 아기를 안고 아무리 입을 맞추어도 소용이 없었다. 견딜 수 없어진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와 정신없이 방 안을 이리저리 서성거렸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이 가엾은 어린아이를 동정하소서. 제겐 어떤 죄를 내리셔도 달게 받겠습니다만 제발 이 아이만은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테스는 장롱에 기대어 한동안 간절히 애원하며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그래, 이 애는 어쩌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틀림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강렬한 희망으로 그녀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 촛불처럼 빛났다. 그녀는 벽 아래 침대로 다가가 자고 있는 어린 동생들을 깨웠다. 세면대를 앞으로 끌어낸 뒤 세면대가 있던 곳에선 그녀는 주전자의 물을 세면대에 쏟아붓고는 동생들의 손을 합장시켜 그 둘레에 무릎을 꿇게 했다. 선잠을 깬 동생들이 이상하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누나의 행동을 지켜보고만 있는 동안 그녀는 침대에서 아기를 안아 올렸다. 테스가 아기를 안고 세면대 곁에 우뚝 서자 바로 아래 여동생이 교회당에서 집사가 목사에게 하는 것처럼 기도책을 펼쳐 테스 앞에 내밀었다. 이리하여 테스는 자기 아이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다. 가물거리는 촛불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루터기에 긁힌 상처라든가 피로해 보이는 눈동자를 환히 들추어내지 않는 은은한 촛불빛에 감싸인 테스의 모습에는 어떤 엄숙함이 깃들어 있었다. 희고 긴 잠옷을 입고 허리께까지 까만 머리채를 곱게 따내린 테스의 용모에는 전날의 불행으로 성숙하게 변해버린 한 여인의 채취 대신 순결한 아름다움이 후광처럼 깃들어 있었다. 무릎을 꿇고 둘러앉은 동생들은 새빨개진 눈을 깜빡이면서 준비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아기에게 세례를 주려는 거야, 테스 누나? 동생들 중 가장 눈치가 빠른 아이가 묻자 어린 엄마는 정색을 하며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름을 뭐라고 하지? 미처 이름을 정하지 못했는데 세례의식을 진행하는 도중 창세기 속에 한 이름이 떠올라 테스는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로 했다. 서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나는 그대에게 세례를 주노라. 테스는 아기에게 물을 뿌렸다. 방아는 쥐 죽은 듯이 고요했다. 자, 모두들 아멘 해야지. 동생들은 낮은 음성으로 아멘 하고 순순히 합창했다. 테스는 세례 기도문을 외우다가 우리는 이 아기를 받아 십자가의 표지를 그리노라 라는 구절에서 세면대에 물을 손에 찍어 아기의 머리 위에다 성호를 그었다. 이어서 아기가 하느님의 충실한 종이 되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세상의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기를 기원하는 형식적인 기도문이 계속되었다. 테스가 주기도문을 외우자 동생들도 나직한 소리로 따라 외우기 시작했고 기도가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는 다 같이 입을 모아 아멘이라고 소리쳤다. 이 세례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한 테스는 정성스럽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기도는 맑고 높게 울렸으며 믿음에 도취된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빛이 감돌았다. 두 뺨은 발그레해졌고 눈동자에 거꾸로 비친 작은 촛불은 금강석처럼 반짝거렸다. 동생들은 그런 누나가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거룩한 존재로 보여 존경의 눈초리로 쳐다볼 뿐이었다. 가엾게도 세상의 죄악에 대한 불쌍한 서로의 싸움은 너무나도 나약한 것이었다. 그의 출생을 생각한다면 죽음이란 오히려 다행한 것인지도 몰랐다. 먼동이 틀 무렵 하느님의 종이며 약한 병사인 소로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잠에서 깨어난 동생들은 애처롭게 울어대며 예쁜 아기를 하나만 더 낳아달라고 졸라댔다. 테스가 세례를 주고 나면서부터 느낀 마음의 평온은 아기가 죽은 다음에도 변함없었다. 한낮이 되었을 때 테스는 자기가 아기의 영혼에 대해 지나치게 근심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조금도 불안하지 않았다. 아기에게 준 세례가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간에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한 그 세례로 아기가 천당에 갈 수 없다면 그런 천당은 가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가엾은 소로는 영원히 이 세상을 떠났다. 겁없이 뛰어든 불청객, 사회의 법도 모르는 염치 없는 자연의 선물인 사생아, 며칠 동안의 삶이 전부였던 그 아기에게는 시골의 오두막 생활이 모든 삶의 경험이며 며칠간의 기후가 온 세상의 기후였고 젖을 빠는 본능만이 그가 가진 지혜의 전부였다. 해가 진 뒤 테스는 아기를 매장하기 전에 자기가 베푼 세례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 마을 목사를 찾아갔다. 이 마을로 부임해 온 지 얼마 안 되는 과묵한 목사의 집 앞에 이르자 테스는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좀처럼 생기지 않았다. 그녀가 망설이다가 단념하고 돌아섰을 때 마침 집으로 돌아오던 목사와 우연히 마주쳤다. 어둠 속이었으므로 테스는 용기를 내어 사정 이야기를 했다. 목사님, 여쭤볼 게 있어요. 목사가 쾌히 승낙했으므로 테스는 아기가 병에 걸려 죽기 전에 임시 변통으로 자신이 아기에게 세례를 준 사실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그 애에게 세례를 준 것이 목사님이 하신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요. 당연히 자기에게 부탁해야 할 일을 고객이 마음대로 처리했을 때 장사꾼이 느끼는 불쾌감과 같은 묘한 감정이 치밀어 올라 목사는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었다. 그러나 테스의 당당한 태도와 차분하리만치 부드러운 음성은 목사의 직업적인 신앙보다 인간적인 감정에 호소했다. 잠시 성직자의 양심과 인간의 감정이 목사의 마음속에서 싸움을 일으켰으나 결국
인간의 감정이 승리를 거두었다. 그건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이를 기독교 의식으로 묻어주실 수 있을까요? 테스는 얼른 물었다. 목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어린애가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제 저녁 해가 진 뒤에 성의를 베풀어 테스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거절당한 사실을 기억해냈다. 자신을 집안에 들이지 못하게 한 사람은 테스가 아니고 그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그는 기독교의 의식으로 장례를 치러달라는 테스의 부탁을 들어줄 수도 없었고 들어주려 하지도 않았다. 그건 문제가 다릅니다. 문제가 다르다니요. 어째서요? 테스는 다소 흥분해서 물었다. 글쎄요. 이게 우리 두 사람만의 문제라면 들어드릴 수도 있지만 역시 안 되겠습니다. 사정이 있어서요. 이번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정말 미안합니다. 목사님. 테스가 목사의 손을 잡자 목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손을 뺐다. 그렇다면 반드시 목사님이 치러주시지 않아도 우리 아기에겐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네, 마찬가지겠지요. 제발 성자가 죄인에게 말하듯 말씀하시지 마시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절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목사가 이런 문제에 대해 평소에 지니고 있던 엄격한 신념과 이때 대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무도 상관할 바가 아니었지만 그러한 처리를 해버린 목사를 용서한다는 건 마찬가지였다. 테스의 진심에 감동한 목사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날 밤 아기는 조그만 소나무 관에 넣어져 여자의 낡은 숄에 감싸인 채 묘지로 운반되었다. 테스는 돈 몇 푼과 맥주 한 병을 묘지기에게 치르고 쐐기 풀이 무성한 묘지 한 구석에 아기를 묻었다. 그곳에는 지옥으로 떨어졌을 세례받지 않은 갓난아기나 이름난 주정뱅이 그리고 자살자들의 무덤이 즐비했으므로 테스는 주변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테스는 용기를 내어 남몰래 아기의 무덤을 다시 찾았다. 손수 만든 작은 십자가에 꽃을 달아 아기의 무덤 위에 꽂았다. 그리고 꽃 같은 꽃다발 하나를 작은 물병에 꽂아 무덤 앞에 세웠다. 그 병은 비록 오렌지 잼이 담겨있던 초라한 병이었지만 죽은 자식을 생각하는 엄마의 눈에는 보다 아름다운 천국이 보이는 까닭에 그 어떠한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우리는 오랜 방황의 경험을 통해 마침내 첩경을 발견하게 된다 라고 로저 에스컴이 말했다. 그런데 이 오랜 방황이 앞으로의 도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때가 가끔 있다. 그렇다면 방황이란 경험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테스 더베이 필드의 경험도 이처럼 방해가 되는 따위의 것인지도 모른다. 테스는 이제 비로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달았으나 지금에 와서 누가 그녀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만약 테스가 더버빌 집안을 찾아가기 전에 널리 알려진 갖가지 경구나 속담을 조차 엄격한 행실을 했더라면 결코 알렉의 꿰매 넘어가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격언이 아직 도움이 되는 동안에 그 참뜻을 깨닫는 것에는 테스도 그 어느 누구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테스나 또 그 밖의 사람들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더불어 하느님께 이렇게 짓거려댔을 것이다. 당신은 정작 걸을 수 있는 길보다도 좋은 길을 권해주셨습니다. 15. 추수의 계절이 지나가고 겨울이 왔다. 테스는
겨우내 집안에만 틀어박혀 닭털 뽑는 일도 하고 거위를 돌보기도 했다. 또 옷장 한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더버빌에게서 받은 비싼 옷들을 뜯어 동생들 옷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항상 바쁘게 일하면서도 그녀는 가끔 두 손을 머리 뒤로 깍지 끼고 골똘히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녀가 골똘히 생각한 것은 물론 지난 한 해 동안 자신의 신변에 일어난 일들이었다. 컴컴한 체이스 숲을 배경으로 한 트렌트리지에서의 불행한 파멸의 밤과 아기가 태어나던 날과 숨을 거둔 날, 자신의 생일과 그 밖의 여러 날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가곤 했다. 그러던 그녀가 어느 날 오후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다가 문득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날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것은 그녀의 아름다움이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죽음의 날이었다. 앞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다가올 죽음의 날이 어느 때가 될는지 모르지만 죽음에 대한 깨달음이 그녀를 더욱더 사색에 잠기게 했다. 대간절 그날이 언제일까? 이처럼 차가운 나날과 해마다 한 번씩 얼굴을 맞대면서도 테스는 어찌하여 온몸이 오싹하지도 않았단 말인가. 테스는 제레미 테일러, 영국의 성직자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느 날이 되든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오늘이 가엾게도 테스 더베이필드가 세상을 떠난 날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말은 당연한 것처럼 조금도 이상한 점은 없을 것이다. 그녀의 일생이 마지막을 고하게 될 운명의 그날이 대체 어느 해, 어느 철, 어느 달, 어느 요일이 될 것인지 테스는 알 길이 없었다. 그러한 사색으로 인해 순진한 처녀였던 테스는 성숙한 여인으로 변모했다. 깊은 사색의 흔적은 얼굴에도 나타났으며 가끔 목소리에서 서글픈 음조가 풍기기도 했다. 큰 눈은 더욱 커지고 표정은 한층 풍부해져 남의 시선을 끌만한 아름다움이 온몸에서 풍겨나왔다. 지난 한두 해 동안 겪은 고초로 성격 또한 변해 이제는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강한 성격의 여인이 되었다. 세상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과 호기심이 아니었더라면 그러한 경험이 오히려 그녀를 성숙시키는 발판이 되었을는지도 몰랐다. 아무튼 그녀가 사람들과 별로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불상사를 말로트 사람들은 차츰 잊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비록 잊혀져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일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테스는 자신이 전과 다름없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이 마을에서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할 정도로 감정이 무뎌지지 않는 한 이 마을에서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았다. 아직도 희망에 찬 아름다운 삶이 가슴속에서 용솟음치고 있는 테스로서는 아무도 모르는 먼 마을로 가서 새로운 삶을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불행한 과거를 잊는 길은 그것들을 매장해버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로트 마을을 떠나는 수밖에 없었다. 한 번 잃으면 영원히 잃는 것이라는 말이 정조에 관해서도 해당되는 말인지에 대해 테스는 곰곰이 생각해보곤 했다. 지나간 일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만 있다면 그 말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도 같았다. 모든 유기물질의 공통된 특성인 재생이 유독 처녀성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봄이 왔는데도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좀처럼 찾아와 주지 않았다. 이번 봄은 유난히 화창해 나뭇가지에서 새 생명이 움트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러한 봄의 소리는 들짐승들의 겨울잠을 깨우고 테스의 마음까지도 설레게 만들어 그녀는 불현듯 먼 곳으로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했다. 마침내 그녀가 기다리던 날이 왔다. 그것은 이른 5월의 어느 날이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엄마의 옛 친구에게 일자리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마침내 답장이 온 것이다. 답장에는 말로트 마을에서 남쪽으로 100리쯤 떨어진 목장에서 소젖 짜는 일에 익숙한 여자를 찾고 있는데 그곳 주인이 여름 한철 테스를 고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그것은 테스가 바라는 만큼 먼 거리는 아니었으나 그녀에 대한 소문은 작은 마을 안에서만 퍼져 있었으므로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았다. 떠나기로 한 전날 테스는 한 가지 굳은 결심을 했다. 즉, 앞으로는 꿈에서조차도 더버빌식의 공중 누각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오직 소젖을 짜는 테스가 되면 더 바랄 것이 없었다. 엄마도 딸의 그런 심정을 알고 있는지 2번 다시 더버빌에 대한 이야기나 기사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이란 어차피 알 수 없는 존재인지라 자신이 찾아가는 새 고장에 대해 테스가 느끼는 흥미는 그곳이 공교롭게도 조상이 차지했던 영지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가 가기로 된 텔보데이스라는 목장은 더버빌 집안의 옛 영지 근처에 있었고 목장 부근에는 그 당시 세도가 당당했던 증조부와 증조모의 유골 안치소도 있어 마음만 내키면 언제라도 가볼 수 있는 곳이었다. 테스는 조상의 옛 영지 가까운 곳에 있는 목장에 가 있는 동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예감에 가슴이 물오르는 나무처럼 설렜다. 그것은 한때 억제되었다가 그 누구도 억누를 수 없는 피 끓는 젊음에서 솟아나는 희망과 기쁨이기도 했다.